오늘은 댓글에 질문사항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댓글에서 금리 관련된 열띤 토론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질문에 이제 환율과 관련된 얘기가 있었어요. 이제 환율이 2001년도부터 2007년까지 추세적으로 올라가는데 그때 주식시장이 추세적으로 올랐다. 그래서 지금 이제 환율이 이렇게 확 내려가니까 이게 추세적으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추세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어찌 보면 맞는 얘기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 그렇지 않은 거이기도 해요. 이제 왜냐하면 이제 검은색은 S&P 500 지수 차트고요. 이 분홍색 이게 이제 코스피 지수입니다. 이 캔들 차트가 그 달러원 환율이거든요. 그런데 이 달러원 환율이 추세적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주가가 올라갔다라고 하는 개념 말고,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환율이 내려갔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주가가 올라간 이유는 그만큼 경제 상황이 좋았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을 해야 되고, 결과적으로 경제 상황이 좋았기 때문에 환율도 오르고 주가는 강세를 보였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환율이 내려간 게 주가를 위로 올렸다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어떤 한 경제지표가 상관관계가 좀 주식하고 높다 이렇게 돼서 그거를 상황 판단의 근거로 볼 수도 있긴 하지만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세부적인 상황을 다 알아야 되는데, 일단 2000년대 초반에 IT 99년,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이제 99년도에 정점을 치고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2000년 3월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붕괴되기 시작했는데 IT 버블이, 저희는 미국보다는 빠른 속도로 반등을 했다가, 미국은 한번 반등을 했었지만 추세적으로 한 번 더 밀렸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금리 인하를 아마 추가적으로 더 단행했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올라갔다가 이제 카드 관련된 이제 혼란스러운 상황을 한번 더 겪으면서 다시 밀려 내려갔다가 전체적으로 글로벌 시장이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요 시기 2003년도 중반 이후에 움직이게 돼요. 그리고 지난번에 봤던 원자바오 총리 충격이 요때입니다. 그래서 긴축 재정을 하면서 확 밀려 내려갔습니다만, 이 상황이 됐는데, 문제는 이제 이 시기의 경제 상황이 지금의 경제 상황과 똑같은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시기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지만 2000년대에는 전체 자산이 다 밀려 올라가는 아주 폭발적인 시장 상황이기도 했고, 우리나라가 지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때는 상당히 상위 탑 클래스에서 달리고 있던, 예를 들면 청월강이라든가 조선, 물론 조선이 지금도 뭐 수주 탑 클래스 이런 데 있긴 하지만 그때처럼의 호황은 아니죠. 그런 부분의 영역들이 있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은 많은 영역에서 그런 어떤 대규모 장치 산업이면서 임금과 관련된 그런 산업들은 사실 중국과 경쟁이 치열하고 우리나라 쪽에서는 약간 도태되고 있는 그런 업종에 속하죠. 그런 어떤 부분이 좀 달라요. 그래서 실제로는 개인적으로는 제 개인적 판단으로 환율이 예전에 이게 1000원이 깨진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900원대에 있었던 적이 있거든요. 환율. 여기 보시면 이제 종가가 이때가 909원이네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못 내려가고, 내려간다 그러면 여기 있는 1000원 초반대까지 내려갈 수 있는 게 다입니다, 사실. 그러면 이 근거로 놓고 보면 여기서부터 요거 남았다는 뜻이거든요. 여기 사실은.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만 판단하시면 안 되고, 향후의 경제 상황이 근본적으로 좋을 것이냐라고 하는 논점에 의해서 주식시장이 계속 올라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되고, 개인적으로는 주식이 추세적으로 올라갈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급격한 조정이 이렇게 뭐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크게 조정이 발생한다거나 IT 버블 때 혹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 아니 카드 대란 때 이런 때처럼 있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에 대해서는 이 정도까지는 발생하지 않고 추세적으로는 올라갈 것 같습니다. 다만 조정 국면이 일시적으로 이제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여기서 봤던 이 경기 사이클이 바닥을 치고 이렇게 올라가는 패턴에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계속 위험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거나, 혹은 저도 일정 수준의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현재 경제 지표보다 훨씬 더 많은 수준까지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면 여기서도 이제 초반부에 올라갈 때 이렇게 정도의 차가 심하지 않으면, 올라간 정도의 차가 심하지 않으면 이게 붕괴된다 하더라도 조종만 거치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사실 원래 정상적인 패턴이라면 그냥 추세를 타고 계속 확정 국면에 안착돼서 정점까지 갈 겁니다라고 말씀드리면 좋은데, 문제는 이 정도가 과도하기 때문에 경제하고 약간 이탈되어 있는 정도, 올라간 정도 과도에서 계속 그렇게 추세를 타고 올라갈지에 대해서는 항상 상황을 지켜보고 있어야 되고, 다만 이렇게 급격히 붕괴될 거는 예측에서 배제하고, 조종시마다 현금을 갖다가 밀어넣어서 포지션을 확대하는 이런 전략을 피기 위해서
그런 어떤 조심성스러운 얘기들을 계속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그 주식에 대한 포지션을 확대하라고 하는 측하고 그다음에 위험성을 좀 감안하고 가야 된다는 측 두 가지로 양당간으로 나눠지면서 이제 그 외국인 투자자들의 보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런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S&P나 아니면 골드만삭스, JP모건 뭐 이런 쪽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 같은 경우에 그 권고하는 뭐 예를 들면 그 애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인 거죠. 그런 사람들, 리서치 센터장이나 이런 사람들, 그런 그 기관에 소속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포지션 확대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IFA라고 해서 이제 그 개인적으로 이름을 내걸고 고객들의 자산을 모아서 운영하는 그런 사람들, 헤지펀드 매니저나 혹은 그런 쪽에 있었지만 은퇴해서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 자산만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지금 과도하게 상승돼 있는, 경제와 이반돼서 과도하게 상승돼 있는 이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그러니까 그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양쪽으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의견만 내는 업계 종사자는 포지션 확대를 계속 외치고 있고, 실제로 뭔가 운용을 하면서 자기가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쪽의 말을 들을지는 본인이 선택하는 거지만 개인적으로 누군가의 책임을 지고 액션을 하는 사람일 경우에는 지금 상황이 상당히 이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상태에서 경제를 반영하지 않은 주식시장의 정도를 말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잘 조율해서 판단하시고 액션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그 금리 얘기가 한창 토론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금리, 연준의 통화정책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제가 이 부분을 얘기 안 드리는 이유는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게 지금 PB 교육하는 것도 아니고 통화정책을 알아서 무엇을 하겠느냐라고 하는 거하고, 두 번째는 지금 연준 통화정책을 보는 게 별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백기사처럼 금융시장이 불안정할 때 나타날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나타났을 때 효과의 정도를 파악하고 진입하면 되는 것 뿐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지금 보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리정책을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실효성이 없다는 거죠, 지금 사실은. 근데 댓글에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갈망하시는 분이 있으시는 것 같아서 오늘은 이제 하여튼 댓글 해소하는 게 오늘 목적이니까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연준의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은 세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공개시장 조작하고, 그 다음에 할인율, 그 다음에 그 지준율, 지급준비율로 나눠지는데, 공개시장 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시장에 있는 자산을 매집하거나 매각해서 자금을 뿌리거나 시장으로 넣거나 시장에서 당기거나 이 두 가지 행위를 하는 거예요. 할인율은 지금은 안 쓰고 있습니다. 이제 은행에 돈 빌려준 금리를 얼마나 받을 것이냐 이런 정책인데 지금은 그거 아니에요. 할인율 말고 기준금리 정책을 쓰고 있죠. 옛날에는 썼었습니다.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그 다음에 이제 지급준비율 정책은 은행에서 예금자들한테 돈을 내줄 일정 부분의 비율을 이제 한국은행이 예치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은행이 돈을 쥐고 있는 정도를 조율하면서 시장의 그러니까 돈을 얼마나 풀 것인가를 결정하는 건데, 지금 뭐 예를 들면 채권을 매월 국채 800억, MBS를 400억 달러씩 매집해 주는 거나 YCC라고 말하는 거나 혹은 뭐 그거 이외에 다른 것들, 하여튼 어떤 형태로든 간에 국채를 시장에서 매각하는 건 전부 다 공개시장 조작이에요. 근데 향후에 지금은 이제 연준이 액션을 취할 수가 없다고 보고 있는 이유는, 일단 연준에서 일정 수준 액션을 하고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국채 800억, MBS 400억을 매집하고 있기 때문에 연준은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 상황이 지금 계속 악화되는 상황이라기보다는 일단 경제 상황은 이제 K 쪽으로 악화 국면에 있는 것과 상승 국면에 있는 게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나설 이유가 없는 데다가, 그 다음에 행정부에서 뭔가 액션을 취할 게 임박해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바이든이 정권을 다시 이제 들어와서 백악관에 들어가게 되면, 바이든 행정부가 시작되게 되면 그 금액이 어느 정도 건 간에 1월이든 2월이든 경기부양책이 통과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을 보고서 영향을 평가하고 움직여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연준의 정책이 행정부처럼 즉각적으로 액션이 되는 게 아니고 그 금융시장을 안정화하면서 추세적으로 뭔가 효과를 내는 거기 때문에 행정부 액션 이전에 지금 연준에서 카드를 내밀기는 용이하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가만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년 봄까지는 가만히 있을 거예요. 행정부 액션을 보고 경기부양책 보고 액션을 취할 거니까. 또
또 한 가지 문제는 이게 뭐 YCC를 쓸 거냐, 채권 매집을 계속 할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을 거론할 수 있는데 그건 효과의 차이일 거예요. YCC라고 하는 거는 특정 채권의 수익률 타겟을 딱 설정해가지고 그 타겟이 설정된 상황 하에서 그 타겟을 넘어가게 되면 채권을 매집해가지고 가격을 올리면서 끌어올리면서 이걸 밑으로 내리겠다, 이거 수익률을 내려서 이제 유지하겠다 이거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정해진 숫자를 매집하는 것 혹은 YCC로 캡을 정하는 것, 이 두 가지의 효과가 어느 쪽이 많겠느냐라고 하는 논점은 애매모호합니다. 사실은 예를 들면 일드 캡을 지금 이제 1% 가까이까지 근접했었는데 1%에 더 쉬웠다면 이 채권 수익률이 1%를 치고 올라가려고 애를 보이는 그 시기에만 매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게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이거 계속적으로 매집을 안 하겠네, 이 채권 수익이 내려오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강력하게 밀고 올라가는 패턴들이 계속 보이면 이거는 매월 뭐 1200억 달러만 매집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과가 크겠죠. 그래서 그걸 결정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는 일단 논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게 매월 채권을 얼마나 매집할 것이냐라고 얘기하는 것하고 큰 차이가 있겠느냐, 저는 큰 차이가 별로 없을 거라고 봐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그거 이외에 우리가 지금 얘기를 거론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이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 시장에서는 이제 신문이나 이런 쪽에서 보도가 나오고 있지는 않는데,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고 하는 거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 QE1, QE2로 진행하고 나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QE3로 갔는데,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연준에서 계속 자금을 시장에다 풀게 되면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인플레이션이 조장될 수 있다. 그런데 연준이 계속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자금을 살포했는데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유발되지는 않았었어요. 계속 저인플레이션을 유지하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인플레이션 문제가 아니고 다른 문제에 봉착할 수 있는데, 그거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 있었던 달러 인덱스의 가치가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었거든요. 예전에 차트를 보여드렸지만, 근데 지금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오면서 달러 가치가 위로 확 올라가서 그 윗단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달러 가치가 이제 아랫 방향으로 계속 내려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많게 보는 사람은 앞으로도 20% 더 하락할 수 있다. 적게 보는 이제 기관 같은 경우는 10% 정도는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문제를 야기할 수 있냐면, 미국은 가계 소비가 GDP의 70%를 차지하는 부분이에요. 가계에서 뭔가 지출을 해가지고 경제가 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달러 인덱스가 하락한다는 얘기는 어떤 걸 유발하게 되냐면 인플레이션 상승을 촉발합니다. 그러니까 과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굉장히 많이 달러 인덱스 가격이 내려가 버리면 수입 물가가 상승하면서 물가 상승이 유발됩니다. 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가계의 소비 여력이 준다는 뜻입니다. 혹은 소비 심리를 위축시킨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원인이 달러 가치를 계속 밑으로 밀어내릴 거라고 얘기하는 원인이 지속적으로 계속 시장에 자금을 푸는 요인이라면, YCC나 혹은 채권을 매집하는 그냥 지금처럼 매월 일정 수준을 매집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공급한다는 뜻이거든요, 달러를. 그 부분을 넘어가서 뭔가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게 바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예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는 단기 금리는 올리고 장기 금리는 내려서, 쉽게 말씀드리면 일드 커브라고 하는 것을 약간 평평하게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 금리를 올리기 위해서는 단기 채권을 매각해요. 그럼 단기 채권을 매각하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러면서 채권 수익률이 올라갑니다. 반대로 장기 채권은 매집을 해서 그러니까 채권 가격은 올리면서 채권 수익률은 내려요. 그래서 단기 채권을 매각하고 장기 채권을 매집하는 게 결과적으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의 액션이거든요. 근데 이 행위를 왜 하느냐? 단기 채권을 매각한 것만큼 장기 채권을 매집하기 때문이에요. 결과적으로 시장에 추가적으로 풀리는 자금은 없죠. 그러면 달러 인덱스의 가치가 밑으로 내려가는 걸 커버할 수 있겠죠. 대규모로 자금을 살포해서 계속 너무 달러가 시장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가치를 하락시키는 게 요인이라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통해서 장기 금리를 눌러주는 액션을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카드가 달러 인덱스하고 맞물려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고 하는 카드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가능성이 제로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제가 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까지 말씀을 드리냐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향후에 뭐 YCC가 생길 것이다, 추가로 얼마를 매집할 것이다, 혹은 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할 것이다라고 논의하는 게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시장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액션들은 상황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 다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연준이 생각하는 건 단순히 시장을 떠받치는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인플레이션뿐만 아니라 달러의 가치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것이 경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까지 다 종합적인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카드를 선택해서 액션을 취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그걸 논의하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어요. 전문가들은 그 생각을 해야 되지만 단순히 시장의 방향성을 예측하는 데는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논의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또 상황이 바뀔 거기 때문에 그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작업을 할 거니까. 그래서 제가 동영상에서는 이런 얘기들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그 효과라든가 액션에 대한 이슈들을 말씀드렸지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주 쉽게 말씀드리는 게 훨씬 이슈가 있죠. 어떻게? 결과적으로 연준이 시장에서 들어와서 액션을 취하는 이유는 행정부는 즉각적으로 자금을 살포함으로써 돈을 손에 쥐어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항공사들한테 구제금융을 지원해주면서 실업을 양산하지 않도록 만들 수도 있고, 이런 액션들을 취할 수 있지만 연준의 통화정책은 그런 직접적인 액션을 할 수 없고 금융시장을 안정화시키거나 혹은 아까 말씀드렸던 사실 이제 장기 국채의 채권 수익률을 계속 매입해서 낮추는 거는 어떤 효과도 보일 수 있냐면, 우리가 투자를 하려고 하는 투자자들이 채권 수익률을 계속 밑으로 낮춰놓으면 그거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채권 수익률을 따라서 회사채라든가 하이힐드라든가 이런 쪽으로 옮겨가면서 채권을 매집할 수 있거든요. 민간 투자자들이. 그러면 그쪽 채권을 매집한다는 얘기는 그쪽 기업에 자금을 공급한다는 뜻이에요. 이런 효과도 사실 채권 매집, 공개시장 조작을 하는 요건들도 있거든요. 이 부분까지 다 감안을 해서 액션을 취하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향후에 금융시장에 대해서 요동치거나 위험성이 발생할 때 연준이 백기사처럼 등장해서 그런 어떤 시장의 위험성, 채권 시장, 그러니까 뭐 하이힐드 채권의 스프레드가 급등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잠재워주고 그런 안정성이 주시장을 떠받치게 된다. 이렇게 돼서 움직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연준이 지금 상황에서는 백기사로 나타나면 그때는 이제 추가적으로 조정 국면의 포지션을 확대하시면 됩니다라고 쉽게 말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토론을 안 하는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제가 이제 한 가지 첨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부분은 학문적인 부분입니다, 사실. 그래서 한번 간단히 어떻다라고 이렇게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그 흥미를 느끼는 건 좋은데, 이걸 깊이 파고 들어간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액션을 하는데 도움을 주겠느냐, 들인 시간 대비 얻는 건 별로 없을 거예요. 극히 드물게 가끔씩 쓰는 지식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이번에 한번 들으시는 정도로만, 혹시 PB를 하고 계시거나 그런 분들은 좀 더 심도 있게 이걸 고민을 하셔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실효성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댓글 2개에 대한 물은 사항을 일단 질문하는 걸로 답변을 드리는 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